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엄견의 안부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 한 편만 보내드리겠는데요.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하고요. 지금 민주당도 결국은 아주 중대한 선거법 위반,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이 장본인은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몇 가지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 정부가 바뀌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법치주의에 따라서 일체의 예외 없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검찰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부터 상당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마침 말이죠, 바로 어제부로 이원석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후보자임과 동시에 대검 차장이라고 하는, 즉 총장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이런 비리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치는 그야말로 저인망식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원석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그동안에 그야말로 역량 발휘를 못했던 수사 능력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줘서 앞으로 5년 내내 말이죠, 이런 부정부패, 이런 혐의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아예 딱 싹쓸이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국내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김여정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때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대북 제안을 한 이론 지하에 거부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부한 걸 두고 우리 대통령실, 그리고 또 이 미 정부 당국에서도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넘어서까지 무려 3시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회의장단을 대통령실로 초대를 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협치 문제,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입법부와 협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민생 관련 법안을 또 제안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요. 그야말로 초당적 차원에서 협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일단 김진표 의장도요, 상당한 호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한 것은요, 우선 의장단이, 김진표 의장이 새롭게 이제 의장단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하해주고, 또 이 국회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야당이 168석이라고 해요. 뭐 180석 가까이 됐는데 이래저래 조금씩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금은 168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야, 그리고 이 여당은 또 여소, 그러니까 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 예산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김진표 의원은 민주당의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여의도 정치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처음 뭐 이 의장단이 구성이 된 데 대한 또 기초적인 이제 프로토콜 차원에서 초대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어쨌든요, 오늘 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했는데, 우선 여야가 협치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분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국면을 좀 벗어나자. 그리고 민생 문제, 외교 문제, 정치, 이러한 여러 국정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고요. 특히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하려면요, 근본적인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회 논의도 대통령도 경청을 하겠지만은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그리고 또 2030 세계 이 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조를 해달라라고 의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김 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엑스포 유치 회의도 개최하자, 이런 의향을 내놨는데요. 저도 과거에 말이죠, 이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일을 전 정부 차원에서 할 때 좀 다뤄봤는데, 이거야말로 초당적 측면에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 엑스포 유치를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과 기업인들의 참여는, 왜냐하면 기업에서 스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 회의를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는 한국 정치가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팬덤 정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참 아쉽다. 그러면서 여야 중진 협의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통령도 쓴소리를 마다 않고 잘 받아주신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명주 부의장이 제안을 했고요.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법률들, 주택시장 안정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전략, 먹거리 산업 육성과 관련된 여러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을 윤 대통령도 했고요. 그리고 김진표 의장도 굉장히 바쁠 텐데도 불러줘서 굉장히 고맙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오늘 처음 있게 되는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약속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이 국회의장들은 의장단대로 이러한 협조 요청과 그리고 이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또 일종의 협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집중적으로 이준석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MBN의 뉴스7에 나와서 얘기한 얘기, 그 다음에 페북에 올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준석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 대한 공격 수위가요, 상상을 초월하게끔 매일같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 아주 극단적 용어를 쓰면서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이준석이가 도를 지나쳤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준석이는 우리가 속수무책이다. 그럼 속수무책일 때는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헌 당규, 그 다음에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이는요, 지금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이놈의 경찰은 뭐하고 앉아있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이준석 이 사건이 고소 고발된 데가 언젠데 아직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경찰,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경찰 지휘체제도 전부 다 싹 바뀌었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죠, 지금 이제 경찰에 대한 이 정부 여당의 일종의 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이준석에 대한 수사도 늦어지는 것인지, 정무적 고려를 더 우선시하는 건지, 아니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우선시하는 경찰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우선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 우선 윤리위원회가요, 다음번 윤리위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 내놨어요. 그래서 당의 위신을 훼손한다든가,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다든가, 모욕을 준다든가,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 개파를 조사한다든가 아주 엄격히 심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성이 뭡니까? 뿌하하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당 조직을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고 폄훼하고, 누가 전직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윤리위도 말로만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윤리위를 열어라.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윤리위는 윤리위대로 추가적인 이 징계 조치를 강력히 강구하라. 그래서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이 윤리위의 입장문에 대해서요, 무슨 소리냐? 지금 당내에서 가장 큰 분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당 대표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라고 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지금 분란의 책임, 그러니까 당의 위신이라든가 세 가지 이유잖아요. 계파 조성, 당의 위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명예훼손과 모욕, 이 세 가지를 지금 윤리위가 지적하면서, 이거는 뭐 이준석밖에 더 있습니까? 누가? 이준석 플러스 이핵관들이죠. 이핵관 중에서도 극히 일부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이준석이가 무슨 소리야? 나는 잘못 없어. 내부 총질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윤리위 잣대가 왜 이렇게 고무줄인가?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말이죠. 이거는 어디 뭐 제3세계에서도 이 정도, 이거는 뭐 쿠데타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쿠데타보다도 더 나쁘다. 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요. 내부 총질하는 문자고, 내부 총질 그리고 체리 따봉, 이 체리 따봉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모티콘.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권성동을 직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도대체 윤리에 어떻게 처결할 것이냐. 그 문자가 없었으면 당연히 이권이 났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리 따봉 메시지. 이거는 위조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그게 바로 직접적인 대통령 의중인데, 그 전까지도 나도 한 번도 대통령에 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나왔고, 나는 그 당시에 울릉도에서 열심히 책지면서 당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 이거를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시켰는데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느냐. 책임지고 지위가 박탈된 사람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윤핵관이 아니고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자, 대통령이 내부 총질했다고 문자를 가지고 국민이 분노한 게 아니고요. 이준석이가 윤리위 징계가 끝난 다음부터 지방을 돌면서 계속 SNS 올리고, 그리고 이 청년 당원들 가입하기 좋은 날 하면서 문자 올리고,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언뜻 보면 내부 총질 문자를 보고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프레임을 잘못 걸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하실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사건 직후에 휴가를 떠나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 100일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되니까 지구를 떠날 사람이 안 떠나냐, 이렇게 이제 이철규 의원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얘기한 전 영상을 도대체 보기나 했느냐, 대통령실이. 만약에 영상 전체를 안 보고 그렇게 비판한다면 대통령실 수준이 보수 유튜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의 수석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찾아서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이거는 이제 시민수석이 이봉규 TV에 나왔다. 이거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이죠. 지구를 떠나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느냐. 해명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해명에 여전히. 재보선 때 보수 정당으로서 당내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면 정당으로서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거를 갖다가 진짜로 지고 떠나겠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떠나겠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부분만 발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 기각돼도 할 일이 무궁무진하고 이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평가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는요, 윤핵관을 정치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과제고, 반드시 윤핵관을 도태시킬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지지할 수 있겠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적절하다. 이 대목에서요, 유승민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왜 유승민을 집어넣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승민 편이 아니야. 유승민하고 창당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경계의식을 낮추고, 비판 수준을, 비판의 이 공격을 또 사전 차단하고, 이런 다목적용으로 유승민을 끼워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유승민과의 연대론에 대해서는요, 과거의 정치 행보를 같이 했다고 해서 꼭 당면 선거에서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승민도 그 역량에 비해서 넘지 못했던 허들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고전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바로 뭡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깨지 못한다. 이거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13일 날 기정해 놓을 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해명을 요구하면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라.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로부터는 아직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리고 또 노래를 올렸어요. 이 노래 제목은 이준석이가요, 디즈니에서 나오는 노래를 많이 인용해요. 이번에는요,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주제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글을, 페북에다가 글을 또 뭐라고 쓰냐면, 글을 쓰면서 듣는 오늘의 노동요입니다. 이 노래는 MB보다도 영화 속 장면이 더 낫지요. 저는 카페트가 아니고 전기차를 타지만은, 카페트라고 해서 아주 고급, 말하자면 에쿠스가 아니죠. 제네시스를 안 탄다는 얘기예요. 전기차를 타지만 어쨌든 알라딘의 결말은 A whol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 이런 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라딘에 나오는 이제 주제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놨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 내가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할 것이다. 이 각오, 결기를 다지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젠 참을 수 없어. 절대 난 무너지지 않아. 어디 한번 내 입을 막고 나를 막아보시지.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야. 나를 막을 수는 없을 거야. 두려움에 떨지도 않아.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야. 고난이 휘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이 기존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미요, 이 디즈니 노래를 여러 차례 공유한 바 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포카혼타스의 주제곡 바람의 빛깔을 페북에 공유한 적이 한 번 있죠. 그래서 이때는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이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나를 잘라내면은 내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모른단 말이야. 자르지 마.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은요, 96년도작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노틀담의 꼽초에 나오는 썸데이를 공개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가사가 되냐? 승리하는 그날 모두 밖으로 나가 햇살 맞으리라고 하는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준석은요, 디즈니 노래는 항상 메시지가 있다. 영혼이 없는 그 섬의 사람들에게 바친다. 이런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섬은 여기서 뭐 여의도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준석이가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고 난리가 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감사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해서 완전히 칼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이제 본격적인 예비감사 한 3일간, 그리고 8월 1일부터 이날까지 3주간 본 감사를 진행했는데 2주를 전격적으로 더 연장한다 밝혀가지고요, 전현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반발이. 그런데 마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7일 날 국회를 찾아서 법사위 의원들하고 만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법사위 여야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이번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이 전현희의 근태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들여다보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하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내부 제보 사항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내부 제보 사항이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없는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지난 30일 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얘기고, 그리고 어제 이제 밝힌 얘기는요,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거를 밝혔어요. 그러면 두 번이나 유병호 사무총장이 권익위 감사 결과 워낙 큰 폭발력 있는 이슈를 하나 비리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왜 근태 감사만 지금 근태 감사로 시작됐지만은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권익위 유권 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지원의 감사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권익위 지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래서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사안의 비리, 엄중한, 심각한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이 터지기 전에 전현희 위원장이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을 감사를 해서 결국은 이 의법 조치를 할 것인지 지켜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자,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취재 내용을 보면요, 종합적으로 여러 보도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수십 개가 다 되는데, 자, 우선요, 민주당의 어마어마한 수억 원대의 부정부패 의혹 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검찰이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하고요, 공공수사 2부. 공공수사 2부는요, 옛날에 말하자면 공안 사건 수사하는 그런 파트가 이 공공수사 2부인데, 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공수사 2부고요. 반부패 사건은 반부패 수사부는 부패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본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 문제로 이 사건을 다뤄왔는데 선관위에서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는 바람에 두 파트가 지금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 지금요, 민주당 중진 정치인의 핵심 측근입니다. 핵심 측근이 누구냐? 이모 씨로 돼 있어요. 그럼 이모 씨가 누구냐? 그동안의 정치 이력을 쭉 보면 누군지 대충 짐작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타이틀을 달고 민주당에서 중진 역할을 했느냐? 우선 민주당 지난해에요. 작년에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했고요. 2017년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부본부장을 했고,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도하고 2020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를 했고요. 서울 지역에서. 그리고 이번 3월에 서울 지역에서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또 출마했는데 전부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들 이 정치계에 밝은 분들은 금방 알 것이고, 안 밝더라도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이 포탈을 검색해보면 누군지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잘못하면 개인 명예훼손이 되고, 그야말로 허위 사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정론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다 알고 있어도 가능하면 끝까지 저는 이 보도를 안 합니다. 저는 폭로는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누군지는 충분히 아는데 보도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바로 어제죠.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날짜상으로는 그제가 됐습니다. 18일 날 특가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씨하고요,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주거지는 제가 이 보도가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뭘 받았느냐? 2019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한 사업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억 원어치의 금품 그리고 골프채를 받은 혐의가 있고, 또 이 씨의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왜? 사업편을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수사하게 됐느냐? 바로 이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는 사업가의 비서가 폭로하면서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부패 문제로, 뇌물 문제로 이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마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공공수사 2부도 수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초안 조사할 예정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이 민주당 사무부총장 출신 이분도 피의자 신분으로 물론 하지만은요, 지금 이 받은 돈이, 이 범죄 혐의가 그러면 이분하고 가까운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검찰 관계자는요, 이 씨에게 건너간 금품이 불법 총당과 관계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 같고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명은 정무수석이 바로 이런 비리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이모 씨하고요, 민주당 중진, 이 아주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 만약에 이 부패 혐의에 개입돼 있다. 그러면은 전명원보다도 더 큰 민주당 중진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사건이 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이걸로 정리하고, 자,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이가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폄하하는 발음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거부를 했어요. 어리석음이 극치라든가 무식함에 참 의아스럽다든가 바보스럽다든가 어떻게 정령 대통령으로 이런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나든가 아니면 깎아내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깎아내리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담화 내용은요, 별도로 내일 방송을 해드리고요. 오늘 심야 방송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절의 입장문을 가지고요. 태영호 의원은 오히려 이걸 보면은 북한의 통전부가 다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담대한 구상을 연구 분석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거부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얘기는요.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예로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강경하게 거부했는데 나중에 결국 대화로 나온 게 아니냐. 그런 것처럼 윤석열 정책의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김정은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그 의미에서는 일단 담대한 구상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이러한 입장을 태영호 의원은 내보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러한 담대무쌍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이 한미 외교 장관은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공조는 철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은 한미 양국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여정이가 하나, 최근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순항 미사일 발사 지점을 가지고 우리 한국 당국에서는요, 우리 군에서는요, 우리 군에서 발표한 지점이 잘못된 지점이다.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이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다. 그럼 어디냐?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주시의 금성다리하고요, 온천 일대하고는 거리가 한 90km 정도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요, 우리 군 당국의 신뢰성을 낮추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 말하자면 정보 당국의 분석이 틀린 적이 또 몇 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 판단의 혼선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은 건 아니냐. 우리 군 당국의 잘못된 분석이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신뢰를 좀 저하시키는 그러한 자극적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는요, 이러한 담대한 구상, 이 거부와 관련해 가지고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엄청나게 폄하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문자 공지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권영세 장관도 이거는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이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라는 얘기는 태영호 의원과 같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도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지금 이제 김여정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협상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협상의 지렛대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세게 거부하고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센 거부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김정은이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잘못된 대북 정책을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적인 대응, 이 틀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한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지금 압박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혀 윤석열 정부한테는 통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초기에 대선 때부터 밝혔던 기존 대북 입장, 즉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의 유지,
여기에 전략적 이 초점을 계속 맞춰 나가면 결국은 김정은이는요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것이 꼭 정상회담으로 연결된다 안 연결된다 떠나서요 남북 간의 대화에는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김정은보다도 더 세게 나갈 때 김정은이가 결국은 왜냐하면 국제관계는요 남북관계 특히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하면 더 약하게 북한의 압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결국은 힘없는 포크하고 똑같아요. 블러핑 하면 결국은 걸리잖아요. 블러핑이 한두 번까지는 통해. 서너 번 가면은 블러핑이 통하지 않아요.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유도해야죠. 양보전속, 유순한 전략으로 협상을 유도하면 북한은 더 큰 인센티브를 원해요. 그래서 대화가 더 어려워진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을 마치겠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